안녕하세요. 슬립토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눈을 감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모든 저작권은 공식 채널 슬립토크에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게시된 내용은 모두 비공식이며 허위입니다. 나라를 구한 여인, 관상으로 펼친 운명. 영조 15년. 한 여자가 왕조의 운명을 구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구했냐고요? 바로 관상으로요. 대감님, 지금 당장 그 사람을 멀리하지 않으면 임금님이 위험합니다. 18살 여자가 조정 최고관리에게 이렇게 말했다니 믿어지시나요? 더 놀라운 건 이 말이 진짜로 거대한 역모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유명 관상가였던 아버지가 죽고 혼자 남겨진 외동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영조 15년 겨울 한양 서쪽 끝 골짜기의 남곡 이정호라는 관상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 최고의 관상가였어요. 한번 봐주면 맞지 않는 적이 없다고 소문날 정도였죠. 그런 남곡에게는 12살 된 딸 윤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곡이 딸을 데리고 장터에 나갔어요. 윤설아, 오늘은 사람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장터는 시끄러웠습니다. 달구는 소리, 장사꾼들 고함 소리가 뒤섞여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아주머니, 돈 한 푼만 주세요. 굶주린 아이가 울면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윤설이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아이 눈에 불씨가 보여요. 남곡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내가 뭘 본다고? 저 아이는 지금 아프지만 나중에 큰 사람이 될 거예요. 눈 속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남곡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딸이 정말로 관상을 볼 수 있다니. 그날부터 남곡은 딸을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윤설아, 사람의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다. 하지만 거울만 보면 안 된다. 거울 뒤에 숨어있는 진짜 마음을 봐야 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눈으로만 보지 말고 귀로도 들어라. 숨소리, 발걸음 소리, 심지어 침묵하는 소리까지. 모든 게 그 사람을 말해준다. 윤설의 실력은 놀라웠습니다. 어느 날 화가 난 상인명이 남곡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장작값을 두고 싸우는데 누가 맞는지 봐주세요. 남곡이 아직 말하기 전에 윤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는 거짓말하고 있어요. 당연히 발끈했죠. 뭐라고? 계집애가 감히? 아저씨, 지금 왼쪽 발끝이 자꾸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처음보다 높아졌고요. 거짓말할 때 나오는 신호예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로 그 상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로 사람들이 윤설을 신기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여자가 무슨 관상을 본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여자는 집에서 바느질이나 해야지.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남곡이 딸을 데리고 다닐 때마다 수군거림이 따라다녔어요. 남곡, 선생, 딸을 너무 버릇없이 기우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남곡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능에는 남녀가 따로 없다. 내 딸은 나보다 더 뛰어난 관상가가 될 것이다. 윤설이 18이 되던 해의 겨울, 남곡이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시죠? 윤설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남곡의 목소리가 약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눈을 좋아하지 않을 거다. 여자가 관상을 본다고 두려워할 거야. 하지만 기억해라. 네, 아버지. 관상은 칼이 아니라 등불이다.
사람을 베는 게 아니라 길을 밝혀주는 거야. 내 눈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 그날 밤 남곡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8살 윤설은 혼자가 되었어요. 아버지가 죽고 나자 사람들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남곡 선생도 돌아가셨는데 계집애가 뭘 할 수 있겠어. 찾아오는 사람이 뚝 끊어졌어요. 며칠 굶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배고파 윤설이 혼자 중얼거리며 물만 마시는 날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급하게 찾아온 안내가 있었습니다. 윤설아, 우리 아이가 숨을 안 쉬어. 산파도 포기했어. 제발 좀 봐줘. 윤설이 뛰어가 보니 참모가 아이를 낳아가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부인 얼굴을 보니 아직 희망이 있어요. 정말이었어요. 아버지에게 배운 진맥법과 기색 보는 법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당장 창문을 열어서 바람을 들여야 해요. 그리고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고 배를 문질러 주세요. 윤설의 말대로 했더니 으앙!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살았다. 정말 살았어. 탐모도 무사했어요. 이 일이 마을의 한 은퇴한 의녀 할머니 귀에 들어갔습니다. 윤설아, 내가 산모를 살렸다며? 네, 할머니. 진맥도 할 줄 안다고 아버지가 조금 가르쳐 주셨어요. 의녀 할머니가 자기 손목을 내밀며 윤설에게 진맥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어머, 정말 맥을 정확히 짚는구나. 그런가요? 윤설아, 궁에서 의녀 연습을 뽑는다는 소식이 있다. 내가 가보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윤설은 위녀 연습으로 궁에 들어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입궁 전까지 조금씩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윤설이가 정말 신기해. 여자라도 실력이 있으면 인정해줘야지. 하지만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들이 많았어요. 어느 날 장터에서 한 사내가 말을 걸었습니다. 여자가 관상을 본다고? 그럼 내 얼굴 좀 봐봐라. 그는 팔짱을 끼고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윤설이 그를 잠깐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저씨, 어젯밤에 편지 하나 받으셨죠? 뭐라고? 그 편지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셨고 지금도 마음이 불안하세요. 천목에서 떨림이 보여요. 자네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얼굴은 거짓말을 못해요. 특히 불안할 때는 더욱 그래요.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남곡 선생 딸답네. 드디어 윤설이 의녀 연습으로 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와, 이렇게 큰 곳이. 하지만 궁궐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시골에서 온 계집배가 뭘 할 수 있겠어. 의역 연습이라고 해봐야 심부름이나 하는 거 아니야. 어느 날 윤설이 내의원에서 심부름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수상한 사람이 윤설 앞에 나타났습니다. 평복을 입었지만 몸에서 풍기는 기품이 남달랐어요. 너는 윤설이라고 하던가? 네. 그런데 누구시죠? 먼 곳에서 소문을 들었다. 얼굴을 잘 본다고. 남자는 옷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내 얼굴 좀 봐주게. 윤설이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남자의 눈에는 깊은 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물 위에 그림자 2개가 어름거리고 있었습니다. 대감님,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에 계세요. 위험하다고? 네. 2개의 그림자가 보여요. 하나는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나는 옆에서 자라고 있어요.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더 자세히 말해보거라. 멀리서 오는 위험은 피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까이 있는 위험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믿고 있는 사람 중에 배신자가 있어요. 남자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인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다만 문턱을 낮추세요. 문턱을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저기 잘 안 보여요. 문턱을 낮춰서 백성들과 가까워지면 진짜 저기 누군지 보일 거예요. 남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주머니를 꺼내 윤설에게 주었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 오겠다. 그때까지 이 이야기는 비밀로 해주나? 네, 알겠습니다. 남자가 떠나고 나서 옆에 있던 행순의 인녀가 윤설에게 기띠해줬습니다. 윤설아, 방금 그분이 누군지 아니? 아니요. 승정원 도승지 박현수 대감이야. 임금님, 바로 옆에서 모시는 최고 관리 중 한 분이시. 윤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높으신 분이 며칠 후 박현수가 약속대로 다시 왔습니다. 윤설, 지난번에 해준 말이 맞았다. 네, 정말로 가까운 곳에서 수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내 수사 창고를 함께 보러 가겠느냐? 내 수사는 왕실의 재정을 관리하는 곳이었습니다. 네, 대감님. 박현수가 윤설을 내수사 참고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는 왕실의 곡식을 보관하는 곳이다. 와, 정말 많네요. 그런데 요즘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긴다. 어떤 일이요? 장부상으로는 곡식이 많은데 실제로는 부족하다는 보고가 올라와 윤설이 창고를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대감님, 여기 공기가 이상해요. 공기가 곡식이 제대로 있으면 따뜻한 냄새가 나는데 여기는 서늘해요. 박현수가 이해했습니다. 서늘하다고? 네. 그리고 저쪽 구석에 새끼줄이 보여요. 정말로 가서 보니 벽 뒤에 숨겨진 문이 있었고 그곳에 진짜 곡식이 몰래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런, 창고지가 곡식을 빼돌렸구나. 창고지가 붙잡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가족이 굶어 죽을까봐. 하지만 윤설이 그를 자세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대감님, 이 사람은 주범이 아니에요. 뭐라고? 이 사람 손이 떨리고 있어요. 무서워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진짜 주범은 따로 있을 거예요. 정말로 더 조사해 보니 상급관리가 참고지기를 시켜 곡식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윤설, 정말 대단하구나. 박현수가 감탄했습니다. 눈만 봐도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다니. 박현수가 윤설의 재능에 감탄하여 임금께 보고했습니다. 전하, 아주 특별한 처자가 있사옵니다. 특별하다고? 관상술에 뛰어난 내수사가 비리를 단번에 간파했습니다. 영조가 흥미를 보였습니다. 여자가 관상을... 네, 전화 한번 만나보시죠. 드디어 윤설이 임금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소녀 윤설, 전하께 문안드립니다. 영조가 윤설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내가 그 관상가로구나. 네, 전하. 박현수가 너를 크게 칭찬하더라. 내 얼굴도 한번 보겠느냐? 윤설이 조심스럽게 임금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임금의 관상에서도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전하 주변에 매우 위험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기운? 네, 전하를 해치려는 자가 아주 가까이 있어요. 영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급하게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급한 소식이 있습니다. 진아 하나가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학교, 승정원의 부승지였습니다. 무슨 일이냐? 영모를 꾸미는 자들이 있다는 밀고가 들어왔습니다. 윤설이 김학교를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바로 그 그림자야.
김학규의 얼굴에서 모든 게 보였습니다. 거짓말하는 신호들이 가득했습니다. 저 밤중에 몰래 만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김학규가 과장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 목소리가 떨리고 있어. 그리고 손끝이 자꾸 움직여. 거짓말하고 있다는 신호야. 영조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누구를 의심해야 하는가? 전하, 사실은 김학규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속삭였습니다. 박현수 대감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뭐라고? 박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의심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저 계집애도 수상합니다. 김학교가 윤서를 가리켰습니다. 계집배가 궁에 들어온 후로 이상한 일이 계속 생기지 않았습니까? 김학교가 미리 준비한 증거를 꺼냈습니다. 전하, 이것을 보십시오. 편지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박현수와 윤설이 몰래 영모를 꾸미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편지에는 정말로 박현수와 윤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희는 이런 편지 주고받은 적 없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는데 뭘 더 말하겠습니까? 김학교가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박승지, 정말이냐? 저희는 억울합니다. 바로 그때 윤설이 김학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김대감님, 질문 하나만 할게요. 뭘 말하겠다고? 이 편지를 언제 받으셨나요? 그게 내가 모를 일이냐? 답해보세요. 언제 받으셨냐고요? 기학교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오늘 아침에 받았다. 거짓말이에요. 윤설이 확신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김대감 왼쪽 눈꺼풀이 떨리고 있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높아졌어요. 이건 거짓말할 때 나오는 신호예요. 뭐라고? 그리고 김대감 손가락에 먹물이 묻어 있어요. 밤에 글을 썼다는 증거죠. 정말로 김학교의 손가락을 보니 먹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저건 전하의 편지도 김대감이 위조한 거예요. 윤설이 편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편지 먹침이 이상해요. 획마다 마르는 정도가 달라요. 무슨 뜻이냐? 새벽에 쓴 글과 낮에 쓴 글이 섞여 있어요.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박현수가 편지를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이군. 글씨체도 미묘하게 다르다. 그리고 도장도 이상해요. 인주의 색깔이 계절과 맞지 않아요. 영조가 점점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김학교, 설명해보거라. 김학교는 이제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전화 윤설이 김학교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김대감은 지금까지 전하를 속여왔어요. 내 수사 참고 사건도 오늘의 모함도 모두 계획된 거였어요. 무슨 소리냐. 김대감은 다른 세력과 손을 잡고 전하를 몰아내려고 했어요. 김대감 얼굴에 모든 게 다 써 있어요. 정말로 김학교의 얼굴은 새파래져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이 계집배가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이미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김학규, 사실대로 말하거라. 김학규가 마침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정말로 나를 배신했다는 것이냐? 제가 다른 왕족과 손을 잡았습니다. 뭐라고? 전하를 몰아내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영조가 분노에 떨었습니다. 감히 내가 나를 배신했단 말이냐? 전하께서 너무 개혁적이셔서 기존 세력들이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김학규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저희는 전하를 폐위시키고 더 온건한 왕족을 옹립하려 했습니다. 영조의 눈에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역적, 감히 내 앞에서 용서해 주십시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윤설이 김학규를 계속 관찰하더니 말했습니다. 전하,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뭐라고? 김대감이 아직도 뭔가 숨기고 있어요. 눈빛이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영조가 김학규를 다그쳤습니다. 김학규, 아직도 숨기는 게 있느냐? 아닙니다. 거짓말이에요. 윤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대감님, 언제 거사를 일으키려고 했어요? 김학규의 얼굴이 더욱 새파래졌습니다. 저는 오늘 밤이죠. 윤설의 말에 김학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김대감 손목에서 맥박이 빨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꾸 창밖을 보고 있어요. 뭔가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영조가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금분들을 모두 불러라. 군거를 봉쇄하고 수상한 자들을 모두 잡아라. 전화 박현수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궁 밖에서 횃불이 보입니다. 정말로 누군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설이 김학규를 다시 봤습니다. 김대감님, 동조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말하지 않겠다.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윤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김대감 표정을 보니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아마 명 내외일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김학규가 깜짝 놀라며 반문했습니다. 만약 동조자가 많았다면 김대감이 이렇게 절망적인 표정을 짓지 않았을 거예요. 희망이 있으면 끝까지 버티거든요. 금군들이 출동해 영모 세력을 진압했습니다. 정말로 윤설의 말대로 12명의 역적과 그들을 따르던 무리가 체포되었습니다. 전하, 역적들을 모두 잡았습니다. 다행이다. 영조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약 윤설이 김학규의 거짓말을 간파하지 못했다면 아마 그날 밤 큰 화를 당했을 것입니다. 윤설, 영조가 윤설을 불렀습니다. 네, 전하. 내가 아니었다면 나라가 큰 위기에 빠질 뻔했다. 무엇을 원하느냐? 윤설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전하는 특별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공을 세웠으니 상을 내려야겠다. 그렇다면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해보거라. 앞으로 여자들도 재능이 있으면 남자들과 똑같이 인정받을 수 있게 주세요. 영조가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좋다. 내 말이 옳다. 재능에는 남녀가 따로 없을 것이다. 영조는 윤설에게 특별한 지위를 내렸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궁중 관상 자문관이 되거라. 관상 자문관이요? 그렇다. 앞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내 눈으로 사람들을 살펴보고 조언해다오. 이렇게 윤설은 조선 최초의 여성 궁중 관상가가 되었습니다. 박현수가 윤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윤설,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도 억울하게 죽을 뻔했어. 대감님도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함께 일하자. 나는 정치를, 너는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야. 둘은 평생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윤설의 이야기가 궁 밖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린 처자가 임금님을 구했다며 여자도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구나. 우리 딸들에게도 희망이 생겼네.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윤설은 영웅이 되었어요. 윤설이 때문에 우리도 당당해졌어. 윤설이 혼자 아버지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저 해냈어요. 바람이 살랑 불면서 나무집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 기억해요.
관상은 칼이 아니라 등불이다 라고 하셨죠. 저는 제 눈으로 나쁜 사람을 벌하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들을 지켜줬어요. 아버지, 자랑스러워 해주세요. 윤설은 그 후 30년간 궁중에서 활동했습니다. 수많은 간신들의 음모를 미리 간파해 막았고 착한 인재들을 발굴해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영조는 윤설의 조언을 매우 신뢰했습니다. 윤설의 눈을 속일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없구나. 이 이야기에서 윤설은 뛰어난 재능과 강한 도덕성을 바탕으로 공정함과 정의를 지키며 나라를 구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얼굴과 행동, 목소리를 통해 마음속 진심을 읽는 능력을 활용하여 약자를 돕고 부패와 음모를 밝혀내며 사회적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재능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 용기와 정직함으로 어려움에 맞서며 성별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능력과 도덕성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12 아들을 낳아 대박난 머슴 이야기. 옛날 옛적 나이 35이 되도록 장가도 못 가고 남의 집 머슴살이만 하던 덕수라는 총각이 하나 있었지요. 그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문중에 얹혀 살며 이 집 저 집 품을 팔아 겨우 목숨만 부지하였으니 그 처지가 얼마나 딱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고 혀를 찼습니다. 저놈은 팔자에 장가운도 없나? 머슴으로 늙어 죽을 팔자지 뭐. 세월은 야속도 하지요. 어느덧 35이 되었는데도 장가를 한 번도 못 가봤으니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도 당연한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척들이 회의를 열었지요. 아무래도 장가를 보내야지. 저리 둬선 안 되겠어. 결국 문중 사람들은 불쌍한 처자를 하나 구해와 덕수와 혼인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혼례를 치른 날 덕수는 난생 처음 새 도포를 입고 서툰 걸음으로 큰절을 올렸지요. 하객들이 곱게 차린 신부를 보며 참 인물 곱네 하고 감탄을 하였고 덕수는 그날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복 많은 사내 같았다 합니다. 하지만 팔자가 어디 가겠습니까? 처사이를 낳았는데 아들 쌍둥이였지요. 그런데 이듬해에도 쌍둥이, 또 그 다음 해에도 쌍둥이, 이렇게 몇 해 새 아이가 6이나 되었다죠. 그런데 아들 6이 3년 만에 태어났으니 시간이 흐를수록 살림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쌀독은 늘 바닥을 보였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지요. 여보, 이렇게는 못 살아요. 어디 나가서 돈벌이를 좀 해야겠어요. 나는 아이들을 맡아 키울 테니 당신은 떠돌며 살기를 찾아보세요. 덕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글자 한자 모르는 일자무식에 어디 가서 무슨 벌이를 한단 말이오. 그랬더니 아내가 새 옷 한 벌과 노자돈을 쥐어주며 말했지요. 아이들은 내가 어떻게든 키우겠으니 10년 만에 다시 만납시다. 그리하여 덕수는 먼 길을 떠났습니다. 바람은 살을 내고 길은 험했지만 그는 걸었지요. 이리저리 고을을 떠돌며 품을 팔고 때로는 과객이 되어 밥 한 술 얻어먹으며 세월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떠돌던 덕수가 어느새 한양장터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니 그곳에서 인심 좋다는 민대감이라는 소문을 듣게 된 것이 바로 이 무렵이었지요. 민대감이 과객을 잘 대접한다더라. 마침마다 과객이 늘 20명은 묵고 간다더라. 덕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 같은 떠돌이도 밥 한 끼 얻어먹을 수 있겠구먼. 그리하여 덕수는 발걸음을 옮겨 민대감을 찾아갔지요. 민대감의 집은 멀리서 보아도 대문은 웅장하고 기와지붕은 번쩍이며 담장은 높이 솟아있어
기세가 당당했지요. 이런 집에선 밥이야 한술 얻어먹겠지. 하고 덕수는 주저없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누이시오? 대문을 열어젖히며 하인이 물었지요. 덕수가 허리 숙여 인사하며 대답했습니다. 예, 지나가는 과객이 옵니다. 그러자 하인이 웃으며 안으로 들이더니 과객들이 모여있는 사랑채로 안내하였습니다. 그곳에는 덕수처럼 떠돌이 과객들이 방마다 가득 차 있었지요. 어떤 이는 글 읽는 선비꼴을 하고 있었고 어떤 이는 허름한 차림의 장돌뱅이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밥상이 차려지고 하인들이 큰 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따끈한 밥과 구, 달걀이 그릇마다 가지런히 놓였으니 덕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허허, 내가 평생 이런 상을 다 봤네. 덕수는 기분 좋게 한 끼를 먹고 불룩 나온 배를 만졌습니다. 그러는 동안 방 한가운데는 이야기판이 벌어졌지요. 과객들이 둘러앉아 술잔을 돌리며 이야기를 풀어놓는 자리였는데 어떤 이는 기이한 귀신담을 풀어내고 어떤 이는 먼 고을의 풍습을 얘기하며 방하는 웃음과 감탄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때 사랑채의 문이 덜컥 열리고 한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바로 이 집주인 민대감이었지요. 하인은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소리쳤습니다. 대감 어르신께서 나오셨다. 민대감은 덩치가 크고 눈매가 살아있으며 수염은 길게 늘어뜨려 위엄이 서려 있었지요. 그가 들어서자 방하는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민대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긴장 말게. 나는 과객들의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네. 자, 이야기판을 더 흥겹게 해보세. 과객들이 차례로 돌아가며 이야기 하나씩을 풀어놓았습니다. 귀신을 보니 산에서 길을 잃고 겪은 일, 벼슬아치들의 뒷소문, 민대감은 눈을 가늘게 뜨고 듣다가 재미있는 대목에서는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덕수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앉아만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본 민대감이 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거기 자네, 어찌 입을 꼭 다물고만 있나? 자네 이야기는 없나? 덕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 저는 글도 모르는 머슴이 옵니다. 이야기는커녕 배운 것도 없사오니. 그러자 민대감이 눈을 번뜩이며 웃었습니다. 이야기가 꼭 배워야만 할 수 있는 줄 아는가? 본 대로, 겪은 대로, 들은 대로 말하면 되지. 방 안의 과객들도 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맞소 맞소, 한마디 해보시오. 덕수는 더는 피할 수 없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저 그저 35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가고 떠돌이 머슴살이만 하다가 장가를 간 뒤 6자식을 두었는데 그러다 문득 떠올린 것이 있었지요. 예전에 길을 가는데 어떤 이가 저를 보며 그러더이다. 에이, 저 양반 복 좋네. 아들이 12이래. 하고요. 그 말을 듣고는 내가 대답했지요. 아이고, 35 먹도록 장가도 못 간 놈이 무슨 복이 줬어? 하고 말입니다. 그 얘기를 듣던 민대감의 눈빛이 순간 번쩍였습니다. 그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덕수를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이야기가 제법 흥미롭구먼. 오늘 밤 나를 따르지 않겠는가? 덕수는 그 말에 어리둥절했지만 대감의 부름을 거절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덕수는 민대감을 따라 별당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달빛은 서늘히 내려앉고 정원에는 붉은 등불이 군데군데 걸려 은은히 빛을 내고 있었지요. 후원을 지나자 넓은 연못이 나타났습니다. 물 위에 비친 달빛이 흔들리고 연못 건너편에는 기와 지붕을 얹은 별당이 고요히 서 있었지요. 민대감이 배 위에 올라타며 말했습니다.
자, 다시게. 덕수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배에 올랐습니다. 노를 젓는 소리와 물결이 부딪히는 소리만 들리니 어쩐지 가슴이 더 쿵쾅거렸지요. 연못을 건너 별당 앞에 닫혀 문이 스르르 열리며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꽃같이 고운 얼굴에 백옥 같은 살결, 가열린 몸매에 고운 한복을 입은 그 여인은 그야말로 절세미인이었지요. 덕수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내가 꿈을 꾸는 게 아닌가. 그 여인이 살며시 다가와 허리를 굽혀 인사하였지요. 어서 오시지요. 그 목소리마저 은은하자 덕수는 얼굴이 확 끓어올랐습니다. 민대감이 뒤에서 웃으며 말했지요. 자네 오늘 밤은 여기서 묵으시게. 잘 대접받고 쉬어가면 되네. 그 말만 남기고 민대감은 돌아가 버렸습니다. 덕수는 어쩔 줄 몰라서 있었지만 여인이 손짓하며 안으로 들이라 하니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지요. 별당 안에는 향냄새가 은은히 풍기고 등불 아래로 비친 병풍에는 산수화가 그려져 있어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 했답니다. 여인은 상을 차려내 왔습니다. 맑은 술과 고난주 그리고 생달 선너가 그릇에 담겨 있었지요. 덕수는 술을 한 잔 들이키고 달걀을 삼키며 속을 채웠습니다. 여인은 조용히 술을 권하고 방 안에는 은근히 묘한 기운이 흘렀지요. 그러다 이윽고 여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 피곤하실 터이니 편히 쉬시지요. 덕수는 얼굴이 벌개진 채로 자리에 누웠습니다. 달빛이 창으로 타고 들어와 방 안을 은히 비추는 사이 여인은 덕수 곁에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은 달빛 아래 아득히 스며들듯 지나갔지요. 다음 날 새벽 문 밖에서 똑똑 두드리는 소리에 덕수는 눈을 떴는데 문을 열자 민대감이 서 있었습니다. 잘 쉬었는가? 덕수는 얼굴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다면 오늘도 편히 지내시게. 덕수는 얼떨떨했지만 대감의 말대로 낮에는 과객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해가 저물자 다시 민대감을 따라 별당으로 향했지요. 두 번째 밤에도 배를 타고 연못을 건너 별당에 닿았는데 이번에는 다른 미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의 여인과는 또 다른 얼굴, 눈빛도 다르고 분위기도 달랐지요. 덕수는 더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집이야? 그렇게 둘째 밤도 지나갔고 사흘째 밤이 되자 덕수는 이미 어찌할 도리 없이 대감의 부름을 따르고 있었지요. 그러나 4월째 밤, 세 번째 여인은 덕수에게 알 수 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은 죽을 줄도 모르고 참 태평스럽기도 하오. 덕수는 그제야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요? 여인은 차분히 그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지요. 아들이 12일 것이니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 당신은 그 소리를 왜 했어? 덕수는 그제야 며칠 전 자신이 이야기판에서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러자 여인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에 덕수는 숨이 멎을 뻔했지요. 이제 당신은 죽게 될 것이요. 그 순간 덕수의 등골을 타고 한기가 훅 끼치는가 싶더니 온몸이 얼어붙었지요. 네? 내가 죽는다니 무슨 말이요? 그가 더듬거리며 묻자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 집에 발을 들인 자 중에 살아나간 이는 없어. 사흘밤을 보내고 난 뒤엔 이 방을 나설 수 없게 되지요. 덕수는 숨이 턱 막혀 가슴을 움켜주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괜히 밥 한 술 얻어먹겠다고 이 집에 발을 들여서
얼굴은 벌개지고 손은 떨렸습니다. 그는 여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였습니다. 아씨, 제발 살려주시오. 6이나 되는 내 아들놈들이 나만 기다리고 있다오. 아씨, 하룻밤 정이라도 있지 않겠어? 나를 좀 살려주시오. 여인은 잠시 덕수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더니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참한 사람일세. 살려줄 도리가 없진 않지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덕수는 그 말에 얼른 여인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아씨, 무슨 일이든 하겠소. 살려만 주시오.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창을 닫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자, 잘 들어요. 저 담장 밑을 보시오. 그 밑을 파고 오늘 밤 안으로 달아놔야 살 길이 열려. 날이 새면 집사람들 손에 당신은 목숨을 잃게 될 것이오. 덕수는 곧장 담장 밑으로 가 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은 다 피가 나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가 없었지요. 여인은 뒤에서 물을 퍼날라주며 손수건으로 그의 이마를 닦아 주었습니다. 서둘러요. 날이 새면 끝이요. 밤은 깊어가고 달빛이 담장 위로 기울었습니다. 덕수는 온 힘을 다해 흙을 파냈지요. 아씨, 구멍이 너무 작아 나갈 수가 없어. 그러자 여인은 침착히 말했습니다. 몸을 옆으로 틀어 아랫도리부터 빠져나가시오. 내가 어깨를 눌러줄 테니. 덕수는 몸을 비틀어 구멍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어깨가 걸려 숨이 막힐 듯 했으나 여인이 있는 힘껏 그의 몸을 눌러 밀어내니 마침내 담장 너머로 빠져나갔지요. 덕수는 숨을 헐떡이며 구멍 속으로 여인을 보았습니다. 여인은 은은히 웃으며 작은 보퉁이를 내던졌지요. 이것을 가져가시오. 가서 당신이 살기를 찾는 데 쓰시오. 덕수는 보퉁이를 열어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안에는 반짝이는 금덩이와 은전 꾸러미가 가득 들어있었지요. 여인은 마지막으로 덕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억하시오. 당신이 다시 나를 만나려면 글을 배우고 공부해야 하오. 아들 6도 글을 익혀 사람답게 키우시오. 그것이 우리가 다시 만날 유일한 길이오. 덕수는 눈물이 핑 돌며 대답했습니다. 아씨, 기필코 그리하겠소? 꼭 다시 만나겠소. 여인은 그를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덕수는 금보화를 품에 안고 새벽빛이 트기 전에 그 집을 빠져나와 먼 길을 달렸지요. 그리고 한참을 달리고 달려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아이들은 아버지를 보고 와락 매달려 울었습니다. 덕수는 아이들을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그래, 아씨 말대로 글을 배우자. 나도 배우고 이놈들도 배워서 사람답게 살자. 그날 이후 덕수는 금은 보화로 집을 사고 아이들을 글방에 들여 공부를 시켰지요. 자신도 늦은 나이에 글을 배우며 밤마다 등잔불 아래에서 책을 붙들고 씨름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 밭에서 일하던 머슴이 이제는 등잔불 아래에서 글씨를 쓰며 학문이 일이 좋은 줄 몰랐다 하고 웃을 정도였으니 그야말로 예전과는 딴 사람이 되어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여인의 말이 떠올랐지요. 공부를 해야 다시 만날 수 있다. 덕수는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간질거리며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아씨는 지금 어찌 지내고 있을까? 민대감은 아직 그대로일까? 결국 덕수는 결심을 하고 한양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길은 예전보다 덜 험했으나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그 집이 어떻게 되었을지, 혹시 아직도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건 아닐까? 한양에 도착한 덕수는 이전에
민대감 댁 근처를 찾았습니다. 집은 여전히 웅장했으나 문 앞의 분위기는 왠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대문 앞에서 모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민대감 댁 요새 자식이 많아졌다더라? 아니, 듣자 하니 갑자기 아들 6이 생겼다더구먼. 그러게.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두 쌍둥이라 하지 않는가? 덕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갑자기 아들이 6이라고? 그거 내 아들 6하고 숫자가 똑같지 않은가? 덕수는 더는 참지 못하고 주변에 사는 노인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어르신, 민대감이 어찌 된 겁니까? 갑자기 자식이 생겼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노인은 흥미롭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허허, 좀 기묘하지. 민대감은 본래 자식이 없었어. 그래서 첩을 몇이나 들였는데도 허탕이었지. 그런데 몇 달 전부터 갑자기 새 첩들이 들어오더니 아들 6이 한꺼번에 태어났지 뭔가. 그것도 모두 쌍둥이로 말일세. 덕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씨, 설마 그 여인들이?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민대감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과객이요. 하인이 나와 덕수를 훑어보더니 안으로 들였습니다. 덕수가 이전과 같이 사랑채방에 들어서자 묘한 향, 냄새가 다시 코끝을 스쳤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지요. 그때 문이 열리며 민대감이 들어섰습니다. 세월이 흘렀건만 민대감의 위엄은 여전했고 눈빛은 여전히 번뜩였습니다. 그가 덕수를 보자 잠시 눈을 가늘게 뜨더니 빙긋 웃으며 말했지요. 허허, 낯이 일구먼. 전에 과거 보러 왔던 사람 아니던가? 덕수는 예를 올리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감마님. 예전에 하룻밤 묵었던 과객이옵니다. 민대감은 미소를 지으며 덕수를 불러 앉혔습니다. 그래, 오랜만일세. 듣자 하니 자네도 이제 글을 좀 읽을 줄 안다던데 참 잘된 일이네. 덕수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대감마님, 소문에 들으니 아들 6이 새로 생기셨다 들었는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옵니다. 그러자 민대감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허허, 기이하다 하지. 이 집의 일은 남들이 다 알 필요 없는 법이네. 그때였습니다. 방 뒤편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덕수는 그 여인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지요. 바로 그날 밤 자신을 살려주던 여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인은 덕수를 보고 잠시 눈을 크게 떴다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덕수는 벙어리처럼 굳은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민대감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도 아마 이제 알겠지. 세상에는 글로도 풀 수 없는 일이 있는 법이네. 덕수는 가슴이 복받쳐 올라 말이 막혔습니다. 그토록 꿈에 그리던 여인과 다시 마주했으니 눈앞이 아득해지는 기분이었지요. 그러나 이 재회의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 문이 열리고 다른 여인들이 하나둘 들어오더니 모두 덕수를 향해 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지요. 덕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들이 바로 사흘밤 동안 자신이 만났던 여인들이었음을. 민대감은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지요. 허허, 자네가 일이 찾아올 줄은 예상 못했네. 그동안 담장 아래 구멍을 파고 도망간 이들이 찾아온 경우는 없었으니까. 말일세. 그랬습니다. 사실 민대감은 자식을 얻기 위해 수많은 남자들을 들였지만 그들이 겁내어 땅을 파고 스스로 도망치게 한 것이었지요. 덕수는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졌다가
손이 떨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감, 그래도 아이들은 모두 제 아이가 아니겠습니까? 어찌 자네의 아이라 생각하는가. 내 첩들이 자네와 하룻밤 정을 나누었지만 자네 아이라 어찌 증명할 수 있는가. 그러자 덕수를 살려주었던 여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감마님, 그래도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이 집안의 체면도 땅에 떨어질 것이 분명하옵니다. 민대감은 턱을 쓰다듬으며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그럼 내 첩들에게 선택권을 주겠네. 그들의 선택에 따라 명확하게 정리하지. 그리하여 덕수와 민대감은 각 여인에게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민대감과 함께 살 사람은 남고 덕수와 함께할 사람은 그의 집으로 가도록 한 것이지요. 그리하여 세 여인은 각각의 뜻을 밝히게 되었지요. 첫 번째 여인은 덕수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가족을 위해 목숨을 구걸하며 간절히 살아가고자 했던 사내이지요. 그 마음을 두고 어찌 외면하겠습니까? 덕수는 눈이 붉어져 땅에 엎드려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아씨, 저를 잊지 않으셨군요. 두 번째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 남겠습니다. 이미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으니 대감댁에서 사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세 번째 여인도 마찬가지로 민대감 곁에 남겠다고 하였으니 민대감은 이를 그대로 허락했습니다. 그리하여 덕수는 첫 여인과 함께 살게 되었고 나머지 두 여인은 민대감 댁에 남아 자식들을 기르게 되었지요. 덕수는 여인과 아이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아이 6과 함께 살림을 합쳤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북적북적했지요. 덕수의 아들 6에, 새로 데려온 아들 2까지, 아들 8이 온 집안을 뛰어다녔으니 말입니다. 덕수는 아이들을 하나같이 글방에 보내고 스스로도 공부에 매진하며 집안을 일으켰습니다. 여인은 덕수의 아내로서 묵묵히 살림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감사히 살아갔지요. 민대감은 두 여인과 함께 한양에서 잘 살며 덕수와도 때때로 서찰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서찰에는 늘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그날 밤 별땅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복을 이루었으니 자네 아들 8을 잘 기르시오. 내 집안과 자네 집안이 모두 번창하기를 빌겠네. 이리하여 덕수는 머슴으로 시작했으나 아들 8을 거느린 가장이 되어 집안을 일으켰고 그 기묘했던 사흘 밤에 인연 덕에 대감과도 벗이 되어 여생을 평온히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평민의 어려운 삶과 권력자의 교활함을 동시에 보여준다. 덕수는 처음에는 가난하고 경험이 부족한 하인이었지만 주변의 도움과 지혜, 배우려는 의지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행복을 찾는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교육과 자기 개발의 중요성을 깨닫고 타인의 도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가치를 배울 수 있다. 또한 권력자나 속임수에 주의해야 함을 상기시키며 끈기와 선한 마음을 지키면 결국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한다. 불 켜지 말라 한밤, 며느리와 외간 남자의 방문. 옛날 옛적 어느 시골 마을에 김생원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김생원의 7대조 할아버지는 정일품 공신으로 부원군의 자기를 받았고 그의 아버지는 참판의 벼슬을 지냈는데 당파 싸움에 휘말려 그만 지방으로 낙향해서 살았기에 마을 사람들은 김생원의 집을 참판댁이라고 불렀죠. 김생원은 이 시골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니 마을의 터줏대감인 토반들도 김생원의 집만은 함부로 하지 못했죠. 대감마님 계십니까요? 누구냐? 사랑에 홀로 앉아 장부를 들춰보던 김생원은 누군가 밖에서 부르는 소리에 귀찮은 듯한 목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예, 쇳내 덕길이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저 마을 이장님하고 풍원 어르신께서 오셨습니다요. 김생원을 찾아온 풍원은 이 고을의 대표적인 토반이고 이장은 그를 따르는 졸개였죠. 하지만 김생원이 있는 방 안에서는 침묵만이 흐를 뿐 아무런 대답이 없으니 난감한 김생원의 노비덕길은 다시 한번 김생원을 불렀죠. 대감마님, 마을 이장님하고 풍원 어르신께서 오셨습니다. 어서 안으로 모시거라. 진곡을 갚기가 어려워 그러는 것이요. 이번에 대신 갚아주면 내년에는 꼭 갚게 하겠소이다. 생원 어른, 마을 사람들의 딱한 사정을 같은 마을에 살며 나 몰라라 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요? 이장이 김생원의 눈치를 살피며 풍원을 거들자 잠자코 있던 김생원이 이맛살을 찌푸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야 나도 모르는 바 아닙니다만 벌써 이번이 몇 번째입니까? 김생원, 농사가 잘 되었다면 왜 손을 벌리겠소? 벌써 몇 해째. 흉작이니 어쩔 도리가 없지 않소. 다 마을을 살리는 길 아니겠소? 풍원의 목소리가 처음과는 달리 점점 높아졌죠. 미안합니다. 이번엔 안 되겠습니다. 작년에 하나밖에 없는 자식놈을 먼저 떠나보내니 내 글을 정신이 없어 더군다나 환곡을 대신 갚아주다 보니 우리 살림도 말이 아니오. 그리 알고 어서들 돌아가십시오. 김생원은 더는 말하기 싫다는 투로 딱 잘라 거절하고는 돌아앉았습니다. 김생원, 정말 이러시기요? 풍원이 버럭 소리를 질렀죠. 정말 리는 분이 더하십니다요. 이장이 질세라 입을 삐죽이며 빈정거렸죠. 이보시오, 김생원. 풍원이 다시 소리쳤지만 김생원은 돌아앉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죠. 풍원 어른, 그만 가시지요. 아이고, 생원 어른이 돌부처가 됐나 봅니다. 이장은 풍원을 끌어당기며 나가자는 신용을 하였지만 김생원은 정말 돌아선 돌부처 마냥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장과 풍원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자리를 떠나야 했죠. 에이, 퇴. 소리 인정머리가 없었어요. 놔두게. 우리를 무시하고 이 고을에서 어찌 잘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고. 한편 방 안에 홀로 남은 김생원은 그들이 대문을 나서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긴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놈들아, 내가 내 놈들 속을 모를 줄 알고. 저물어가는 가을날 떨어진 나무잎이 바람에 이리저리 쫓기고 스산한 기운이 옷깃을 파고들어 며칠이 지나면 겨울이 찾아올 것만 같은 그런 날이었죠. 마을 어귀에 있는 주막은 저녁 짓는 연기로 매혹했고 고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붉게 물든 저녁 노을 아래 저마다 고되었던 하루 이야기를 안주 삼아 막걸리를 들이키고 있었죠. 이보게, 그 소문 들었어? 무슨 소문 말인가? 주막에 앉아 뭔가 비밀을 알고 있다는 듯 떠드는 사람은 이 마을의 이장이었죠. 낮에 무슨 이야기길래 그렇게 뜸을 들이는가? 아니, 참판댁 소문 못 들었어? 글쎄, 나는 금시초문인데? 아이고, 금시초문은 문자만 알아도 그 귀는 꽉 막혀있나 보네. 참판댁 김생원 말이야. 그제 왜 아들 이야기인가 그거지? 왜 아들 죽은 건 온 고을이 다 아는 사실 아닌가? 아이고,
그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사실이고. 글쎄, 김생원이 며느리랑 방을 같이 쓴다지 않는가? 에이, 그런 망측한 소리를 누가 한다던가? 아이고, 이 사람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거들었죠. 그래, 본 사람이 있다 하더만. 그래야, 그럴 수도 있지. 시아버지가 며느리 방에 못 들어갈 게 뭐 있어? 아이, 사람 보게. 김생원은 호라비가 아닌가. 아무리 시아버지라고 해도 늦은 밤에 혼자 있는 면을 이 방에 함부로 들어가면 쓰나. 그건 그렇지만 허참 별일이 새구려. 이때부터 주막집 술청에는 김생원이 며느리와 산다는 둥, 황국을 갚아달라고 간청하러 간 이장과 풍원이 욕만 잔뜩 먹고 쫓겨나왔다는 이야기로 한가득했죠.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주막집 술청에서 김생원 이야기를 안주로 삼고 있는 그때 한쪽에는 저녁상을 시켜놓고 반주를 하고 있는 두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선비 같았고 또 한 사람은 그의 하인 같았으나 남루한 옷차림인 것을 보니 몰락해가는 양반의 후손 같았죠. 서방님, 참 김생원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금수만도 못한 놈인가 봅니다. 어서 밥이나 먹거라. 흉년에 마을 사람들을 위해 곡간을 좀 내어줄 법도 한데 자식 죽었다고 며느리랑 합방을 하다니요. 서방님이 나서서 요절을 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허허, 그놈 참 술이나 더 시키거라. 알겠습니다. 주모, 여기 우리 서방님, 술이나 한 잔 더 주세요. 하인으로 보이는 사내가 소리치자 마을 사람 중 하나가 두 사내 쪽을 보고는 이죽거렸죠. 아이고, 서방인지 동방인지 거지 꼬락서니에 그래도 양반이라고. 그 소리를 들은 선비는 못 들은 척하였지만 그 하인은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는 듯 일어서서 소리쳤지요. 아니, 저놈이 감히 우리 서방님에게 어디 한번 요절을 당해볼 테야? 칠성아, 그만하거라. 선비가 만류하자 하인은 어쩔 수 없다는 듯 흥분을 가라앉히고 자리에 도로 앉았죠. 사실 이 선비는 한양에서 임금의 명을 받고 온 암행어사 이문보였습니다. 나라의 흉년이 계속되니 민심을 살피고 탐관오리를 처단하라는 임금의 명을 받고 이 고을에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저녁을 마친 어사가 주모를 불러 김생원에 대해 넌지시 물었습니다. 아이고, 말도 마세요. 얼마나 재산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마을 사람들이 쫄쫄 굶어도 쌀 한 톨 보태주지 않는 노랭이랍니다. 규모는 김생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숨 넘어 말을 해댔습니다. 그뿐이면 그래도 사람 축에나 끼지요. 글쎄, 자기 며느리랑 산다는 소문이 온 고을에 아주 자자합니다요. 낮에는 시아버지 노릇을 하다가는 글쎄, 밤만 되면 남편이 된다지 뭡니까? 세상이 아무리 거꾸로 막 돌아간다고 해도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같이 살다니. 그날 밤 어사 이문보는 잠을 자려 했지만 김생원에 대한 생각이 잠이 오지 않았죠. 잠을 못 이루시는 걸 보니 이번에도 요절 앨범을 찾으셨나 봅니다. 그래, 건수 잡았으니 너는 어서 잠이나 자거라. 그리고 내일 날이 밝은 대로 그 김생원이라는 차의 집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오너라. 이튿날 아침 주막을 나선 칠성이는 저녁이 다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칠성이는 어사의 명에 따라 김생원의 집을 알아내고 김생원과 그 주변 인물을 탐문하여 어서 이문보에게 빠짐없이 보고하였죠. 김생원의 이웃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니 소문과는 좀 다른 것도 같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김생원의 이웃들을 이야기하기로는 지난 몇 회 동안 김세훈이 마을 사람들을 대신해
환곡을 갚아주었다 합니다. 그렇단 말이냐? 그럼 내 오늘 김생원을 직접 만나볼 것이니 너는 여기나마 돌아가는 일들을 소상히 알아보도록 하여라. 저 혼자 남아서요. 그럼 너 말고 누가 있다더냐? 아니, 뭐 혼자 하기에는 심심해서 물어봤습니다요. 심심하면 주무에게 소금 좀 달라고 해서 머리에 치고 가면 되지 않느냐. 에이, 농담도 어찌 그리 재미없게 하십니까요? 그놈 참. 저녁 나절이 다 되어서 어사는 김생원의 집을 찾아갔죠. 이리 오너라. 잠시 후 김생원의 하인덕길이 나와 대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어인일로 찾으십니까? 길 가던 나그네인데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어? 어서 안으로 드시죠. 이 있는 날이 어두우면 아주 위험합니다. 대낮에도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을 해치는 곳이지요. 시골이라 그런지 인심이 참 좋은 것 같소. 저희 대가마님께서 고래 호환이 많으니 언제든 길손이 찾아오면 사랑방을 내주시라 하셨죠. 어사 이문보는 머슴의 안내를 받아 사랑방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저녁상이 들어오는데 웬 영감이 뒤따라 들어오는 것이 다름 아닌 김생원이었죠. 자, 내가 이 집 주인이요. 적적하던 차에 길손이 오셨다기에 함께 저녁이나 하려고 왔소. 집주인 김생원은 생각과는 달리 정중하게 나그네를 맞았습니다. 어서 김생원의 말을 듣고 수저를 들며 입을 떼었죠. 말씀하시는 게 이곳분 같지 않으신데요. 그러자 김생원이 나그네를 힐끗 보고 대답했죠. 어째 손님도 이곳 사람이 아닌 것 같구려. 예, 저는 한양에서 오는 길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요. 원래 한양에 살다 20해 전에 이곳으로 낙향을 하여 살고 있소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오래되셨군요. 그럼 이곳에 일가 친척분들도 많이 있겠네요. 일가랄 게 뭐 있습니까? 여기는 거의 없고 경기도 땅에 꽤 있지요. 그럼 조금 적적하시겠습니다. 그렇지요. 어쩌다 이렇게 찾아오는 길손과 저녁 식사를 하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요즘은 유일한 낙이지요. 어서는 김생원에게 자식의 죽음과 며느리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참고 계속 기회만 엿보았습니다. 어느 곳이나 초반들이 텃세를 부리지 않습니까? 이 고을의 토반들은 잘 대해주는가요? 어사의 질문에 김생원은 내키지 않는 듯 망설이다 조심히 입을 열었죠. 이곳이라고 왜 되겠습니까? 그래도 지금은 좀 나아진 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자들 등살에 이곳에 자려고 오는 사람들이 없었으니까요. 정말이지 이곳은 정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다가 작년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병으로 먼저 떠나보냈지요. 아이고, 제 어미도 제 놈을 낳다 저 세상으로 떠났는데 팔자의 마누라도 자식도 없었나 보다 하고 그럭저럭 사는 형편입니다. 김생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더는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사 이문보는 속으로 소문과 달리 이렇게 착해 보이는 사람이 무슨 까닭으로 며느리와 살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죠. 식사를 마친 김생원이 자리를 뜨고 밤이 깊어 잠자리에 누워 이제 막 잠이 들렸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어사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빈틈으로 바깥 동정을 살피니 김생원이 어디론가로 향하는 것이 보였죠. 어사는 김생원 뒤를 은밀히 따라 붙었습니다. 그런데 김생원은 서슴없이 별당으로 들어가 헛기침을 하였죠. 그 소리에 별당의 방문이 사르르 열리더니 한 젊은 여인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술상을 들고 말이죠. 그러면 그렇지. 어사는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별일 없느냐.
예, 아버님? 김생원과 며느리는 이내 별당의 한 구석에 있는 골방으로 들어갔죠. 두 사람은 방으로 들어 등잔불을 켜고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김생원의 술잔에 술을 가득 따라주니 김생원은 며느리가 따라준 술을 받아 한숨에 쭉 들이켰죠. 밤도 깊고 이제는 밤 공기도 차구나. 그만 들어가 자거라. 김생원의 말에 며느리는 뭔가 할 말이 있다는 듯 망설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아버님, 왜 그러느냐. 아버님, 고향으로 가시지요? 고향에 가시면 덜 외로우실 게 아니겠어요? 저도 그곳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아가야, 이곳엔 내 서방이 묻혀있질 않느냐? 또 내 서방은 내 아들이다. 내 서방과 내 아들을 남겨두고 어찌 이곳을 뜰 수 있단 말이냐, 아버님. 며느리는 김생원을 부르고 무슨 얘기를 하려는 듯하다. 그만 입을 다물었죠. 쓸데없는 생각 말고 늦었으니 어서 자거라네. 아버님, 안녕히 주무십시오. 별당에서 나온 김생원은 집안을 한 바퀴 돌아보고 안채로 돌아갔습니다. 저렇게 밤마다 며느리의 신변을 생각해 별당에 들르니 며느리와 산다는 소문이 나돌만도 하구나. 어사는 방으로 돌아와 이내 잠이 들었죠. 그리고 이튿날 아침까지 어두울 거야. 어서는 김생원의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가 되어 어사는 다시 김생원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일이 석연치 않았던 것이죠. 어사가 김생원 집으로 되돌아가자 김생원이 이상한 얼굴로 물었죠. 아이고, 무얼 두고 가셨소? 세상에 고개를 넘다가 호랑이를 만났지 뭡니까. 그래서 더 가지 못하고 되돌아왔습니다. 아주 잘하셨소이다. 여긴 호랑이 때문에 여관 위험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인데 죄송하지만 하루 더 머무가도 될는지요? 좋지요? 아주 잘 되었습니다. 내일이 읍내 장날이니 사람들과 같이 가시면 괜찮을 겁니다. 그러니 아무 염려 마시고 편히 쉬십시오. 김생원은 어사 이문보를 여전히 나그네로만 생각하고 편하게 맞아주었죠. 그리고 저녁을 먹고 사람 안에는 술상이 들어왔습니다. 어사는 잘 되었다 싶어 김생원과 술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세상 얘기들을 꺼내놓았죠. 한 잔, 두 잔을 기울이다 보니 김생원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이 보이, 마을 놈들이 얼마나 고약한 줄 아시오? 풍언인지 똥언인지 하는 호반놈의 속에는 능구렁이가 아주 가득하다오. 에이구, 더러운 것들. 김생원은 술에 취해 그동안 참아왔던 이야기들을 꺼냈죠. 마을 토반들이 고을의 현감과 짜고 환고계의 고리에 이자를 붙여 이익을 취하고 그것도 모자라 수년간 불쌍한 백성들의 환곡을 대신 갚아달라며 김생원의 돈을 뜯어간 이야기들을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곤 밤이 깊어 김생원은 사람 안에서 그대로 골아 떨어졌죠. 달도 뜨지 않은 깊은 가을밤, 집안에는 김생원의 코고는 소리와 숨소리만 들려왔죠. 어사 이문보는 김생원이 벗어놓은 옷을 주섬주섬 입고 어쩌냐 김생원이 한 그대로 별당 쪽으로 갔습니다. 어사가 김생원인 양 헛기침을 하자 기다렸다는 듯 며느리가 술상을 들고 나왔고 둘은 별당의 골방으로 향했죠. 유난히 어두운 밤, 며느리가 등불을 켜려고 하자 어사 이문보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불을 켜지 말거라.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어둠 속에서 앞에 있는 사람이 시아버지가 아님을 전혀 의심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은 늦으셨습니다. 며느리는 술 주전자를 들어 술잔에 술을 가득 담았고 어사는 그것을 받아 한숨에 들이켰죠.
아버님, 너무 늦었사옵니다. 이미 많이 드시고 오신 것 같으니 오늘은 이만 드시지요. 어서는 혹여나 말을 하면 들통날까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사는 어쩌나 보려고 며느리 곁으로 바싹 다가갔죠. 그러자 며느리는 옆으로 피하여 앉았습니다. 그러다 어사는 며느리의 손을 덥석 잡았죠. 며느리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입니까? 그렇잖아도 마을에서는 아버님에 대해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데 며느리는 흐느끼며 밖으로 뛰쳐나갔죠.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었구나. 그렇다면 내가 너무 했군. 어사는 속으로 뉘우치며 살며시 가서 며느리를 엿보았습니다. 방 안의 며느리는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껴 울고 있었죠. 그럼 그렇지. 정말 훌륭한 시아버지와 며느리였구나. 어사 이문보는 그 길로 칠성이가 있는 주막으로 갔습니다. 날이 이 고을에는 낮에도 호랑이가 출몰한다는데 오밤중에 밤이슬 맞으시며 어딜 다녀오십니까? 칠성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앉았죠. 하, 우리가 내리는 판에 이슬은 웬 이슬이냐? 여름에 내리는 이슬이 아니라 밤 도둑놈에게 내리는 이슬 말입니다. 대체 어딜 다녀오시는 겁니까요? 허허, 그놈 참 내 말대로 어디 큰 집 하나 털고 왔다 되었느냐. 칠성이는 마을 사람들이 관아의 며느리와 사는 김생원을 처벌해달라고 진정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죠. 그거 참 고약한 일이로구나. 그래, 누가 주동이 되어 진정을 했는지 알아보았느냐. 제가 누굽니까요? 척 보면 똥인지 된장인지 알지 않습니까? 다 알아놓자 마디요. 이장인 오기석과 풍원으로 있는 조윤수라고 합니다. 역시 토반들 지시로구나. 칠성아, 나는 날이 밝는 대로 충청도 병마절도사를 뵈러 갈 것이니 너는 이곳 토반들과 현감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거라. 네, 그리하겠습니다. 병마절도사는 각도의 군을 총괄하는 무관인데 어사 이문보가 그를 만나러 간 것은 아무래도 보통의 힘으로는 그들을 제압할 수 없음을 직감했던 것이죠. 그리고 닷새가 흘렀습니다. 동원의 앞마당에는 김생원이 오라에 묶인 채로 끌려와 있었죠. 이런 죽일 놈이 있나. 아들이 죽었다고 며느리를 담아다니 사또! 그것은 사실이 아니오. 모을 사람들의 증언이 있는데도 잡아댈 것이냐? 대체 누가 그런 소리를 한단 말입니까? 여기 마을 이장과 토반들의 진정이 있지를 않느냐? 이런데도 잡아댈 것이냐? 사또, 그들이 저를 모함한 것입니다. 저는 하늘에 맹세코 결백하옵니다. 이놈 안 되겠구나. 여봐라, 저놈을 지금 당장 형틀에 묶어라. 관아의 사령들이 사또의 명에 따라 서둘러 형틀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멈추어라. 허름한 옷차림의 사내가 동원마당으로 들어서며 소리쳤죠. 아니, 왜 놈이냐?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나서는 것이냐? 관아의 사령들이 사내를 향해 소리치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라는 소리와 함께 관아로 수많은 군사들이 들어서서 칼과 창을 들이대자 관아는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부패한 고을 사또와 사령들이 오라에 묶였고 어사의 명에 따라 고을의 토반들과 이장이 붙잡혀 들어왔죠. 출성아, 지금 즉시 고을 사람들에게 거둬들인 환곡기 적힌 장부를 찾아오거라. 내 날이 어사 이문보의 명에 따라 그의 수와 칠성이 관내의 모든 장부를 수거하였습니다. 어사 이문보와 그의 수하들이 이를 살펴보니 그동안 환곡에 과도한 이자를 붙여온 사실뿐만 아니라 김생원에게 돈을 뜯어고을 향감과 토반들이 나누어 편취한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죠. 이 고을의 이장과 풍원을 대령하여라. 병사들이 어사의 명에 따라 마을의 이장과 풍원을 대령하자 마루에 위풍당당하게 앉은 어사가 먼저 풍원을 신문하였습니다. 풍원, 너는 김생원이 며느리와 사는 것을 직접 내 눈으로 본 일이 있느냐? 제 눈으로 본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 이장을 비롯한 고을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제가 고발한 것입니다. 실제로 보지도 못했으면서 이런 중대한 일을 함부로 고발하였단 말인가? 만일 그렇다면 너는 차명을 면치 못하리라. 그런데 풍원 옆에 무릎 꿇고 있던 이장은 차명이라는 말에 온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어사 이문보가 이때다 싶어 이장에게 소리쳤습니다. 이장은 어째서 보지도 못한 일을 정말인 것처럼 떠들고 다니며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였느냐? 지금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다면 당장 목을 칠 것이다. 당장 목을 친다는 말에 놀란 이장은 그때부터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풍원이 시켜서 한 일입니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입니다. 뭐야, 내 놈이 다 계획해놓고 내가 다 시켰다고? 에라이, 천벌을 받을 놈 같으니라고. 뭐요? 이 양반이 지금 어디다 뒤집어 씌우려고 그래? 동원 마당에 풍원과 이장은 그때부터 서로에게 모든 잘못을 미루고 싸웠고 그러다 보니 알려지지 않았던 여죄까지 모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봐라, 저놈들을 옥에 가두고 김생아를 데려오도록 하여라. 어사의 명에 병졸들이 김생원을 끌고 오자 어사가 말했습니다. 샘, 고개를 들어 나를 보시오. 김생원은 고개를 들어 어서를 바라보았죠. 아니, 눈앞에 있는 사람은 이틀을 같이 보낸 나그네가 아닌가요? 김생원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부탁이 올 건데 어서 똑에 없어. 이 억울한 누명을 꼭 밝혀주옵소서. 김생원이 억울함이 북받쳐 올라오며 말했습니다. 내 이틀 동안 지켜보았지만 김생원이 결백하다는 걸 잘 압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또. 나리. 이 옷이 생원의 옷이지요. 어서. 이문보가 김생원의 옷을 들어보이자 김생원은 물끄러미 자기 옷을 바라보다가 말했죠. 옷이 없으시면 달라고 하시지. 어사가 빙그레 웃었죠. 내가 며느리 방에 다녀오느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나쁘게 생각 말고 며느님께도 상심 말라 일러주십시오. 그렇게라도 시험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칠성이가 김생원에 대해 상세히 조사해서 내다 알고 있습니다. 그 말에 칠성이가 어깨를 으쓱해 보였죠. 어쩐 일인지 나리께서 다녀가신 뒤부터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밥도 먹지를 않아 은근히 걱정하고 있었답니다. 아이고, 저 때문에 상심이 컸나 봅니다. 바쁜 일이 끝나는 대로 찾아뵙고 제 무리함을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소인의 누명을 벗겨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어서 또가 아니 계셨더라면 저는 지금쯤 곤장을 맞고 초죽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김생원께서는 벌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며느리를 그토록 위하고 며느리 또한 시아버지를 그렇게 위하는데 하늘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김생원은 고마워 어쩔 줄을 몰라 했죠. 어서. 이문고는 고을의 현감과 토반들을 엄벌에 처하고 그들의 죄상을 온 고을에 낱낱이 알렸습니다. 더불어 고을 사람들에게 편취한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고을 사람들에게 고르게 나눠주었죠.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사회의 부패와 질투 그리고 소문이 사람의 명예를 얼마나 쉽게 해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김생원은 부유하고 권세 있는 인물이었지만 선행을 베푼 후에도 마을 권력자들의 질투와 음모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다. 그러나 비밀 조사관 이문보는 용기와 지혜로 진실을 밝히고 김생원의 명예를 회복시킨다. 이를 통해 우리는 소문에 휘둘리지 않고 진실을 확인하는 중요성, 정의와 공정이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 선행과 정직이 보상받는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으며 부패와 악의는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